존재와 관계의 6번째 강의고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가장 원초적인 관계에 해당하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배우는 중요한 공간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밥상머리 교육 뭐 이런 게 이제 한때 엄청나게 중요하게 이제 느껴졌던. 근데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 얘기는 잘 안 하죠. 밥상에 사람이 없어요. 예. 사료는 많은데 밥상에는 사람이 없고 차릴 밥도 별로 없습니다. 예. 저희 집만 해도 작은 가족이긴 하지만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 케이스가 별로 없어요. 예. 각자 먹는 게 굉장히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 예, 이런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워낙 이제 집에서 밥을 그렇게 많이 잘 안 먹어서 밖에서도 그렇게 잘 먹는 편은 아니긴 한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같이 밥 먹는 게 오히려 더 일반적이 돼가지고 무슨 우리 성찬식 하냐? 뭐 이러면서 이제 네, 그 교회나 이런 데서 성찬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례거든요. 예, 뭔가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일주일에 한 번 특정한 시간대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행일인데, 그게 이제 가족 같은 느낌을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죠. 그만큼 현대사회 가족은 굉장히 많이 변했고요. 상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랄까 무너지기가 되게 쉬운 사회적 관계고요. 실제로 무너지고 있고요. 그런데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예. 이 역사를 품고 있는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를 제가 이제 온정적 사랑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랬는데, 예, 지난번에 열정적 사랑 커뮤니케이션과는 다릅니다. 이때 사랑은 이제 가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사랑 또는 연인 관계라고 얘기했던 것도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그 열정적 사랑 커뮤니케이션의 구체적 결실로 받아들여진 게 가족의 구성이고요. 그리고 그 가족은 열정까지는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되게 따뜻함으로 대표되는 이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온정이라고 이제 표현한 게, 우리말의 온정에는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동시에 다 있어요. 좋은 의미는 따뜻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나쁜 의미는 부정부패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정확하지 못한 판단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뭔가가 얽혀있고 있고 설켜있는, 예, 그런 관계의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온정적이라는 게 합리적 판단을 못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기반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녀의 객관적 외모에 대해서 온정적 판단을 하면, 예, 그 자녀가 잘 자라다가 이제 상당한 장벽을 맞게 되죠. 예. 예, 엄마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이제 잘생긴 나를 좋아하지 않지? 뭐 이제 이런 이제 갭 같은 걸 느끼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사회에서 큰 사회로 나가면서 생기는 굉장한 격차입니다. 예. 그런데 작은 사회는 온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음 달에 얘기해야 될 냉정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인 경제적 관계는 절대로 온정적으로 해결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냉정한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근데 온정적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굉장히 안심시켜요. 대충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 대충 괜찮은 관계, 이게 이제 온정에 있어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게 따뜻함을 주기도 하고, 뭔가 모호함을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주기도 하죠. 근데 현대사회는 굉장히 냉정화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합리화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온정이 설 자리를 점점 줄입니다. 가족이 무너지고 붕괴되고 해체되는 건 이 경로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서 따뜻함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으로서 생존할 수 있는가? 물론 사회는 반드시 인간만으로 구성되지 않는다고 제가 첫 시간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사회는 인간이 아닌 것들로 구성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즉 인간적 정서 내지 인간적 어떤 그 불합리성까지 포함하는 이런 것들이 사회 특질 안에서 제거되는 채 비인간적 또는 비인격적 특성들이 이제 가득 채우게 되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될 것인가? 제가 사회과학자로서 냉정하게 전망하자면 그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세로 보면. 네. 이거를 온정으로 뒤집어서 역행시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부분 1부의 내용이 이제 좀 더 길고 2부는 이제 지난번처럼 좀 더 짧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는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제가 제목을 붙인 건 사회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사회로 나가는 출구다. 예. 입구라는 건 뭐냐면 이 가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사회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가장 최초의 가장 작은 사회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사회의 목적은 이 가족의 목적은 가족 안에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잘 키워서 사회와 잘 만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족의 소명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나갔다가 돌아오게 또 해야 되거든요. 밖으로 나가서 사회와 만나고 돌아와서 다시 작은 사회 속에 이제 복귀하고 이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존재를 있게 만드는 어떤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자 사람을 사회적 존재로 만들어는 가장 중요한 사회이자 잘 키워서 큰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또 굉장히 중요한 그 기구이자 또 동시에 그 사회에서 돌아와서 복귀해서 뭔가 평온함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복잡한 대단히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기구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가족, 가정, 식구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족은 가장 대표적인 거니까 한국말에서의 가족은 가는 이제 추상적이면서 구체적인 의미를 동시에 지니죠. 집이란 뜻이니까. 예. 그리고 족이라고 하는 게 혈연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예. 리니지를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계통을 같이 가지고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혈연적 관계성이 중요한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바로 가족이에요. 패밀리를 대표하는 건 요 의미입니다. 혈연적 관계성으로 규정되고요. 이 혈연을 어디까지로 볼 거냐에 따라서 가족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가장 처음 얘기한 이유는 이게 바로 법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법은 어느 나라든 간에 가족을 정의할 때 혈연의 범위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둘로 맺어지는 이성적 부부, 이성 부부의 자녀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게 핵가족이고요.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그것도 일종의 부모니까. 근데 왜 바깥에서 온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예. 그런데 외라고 이제 한국에서 부르는 외가가 있는 건데 친가가 아닌. 근데 가족에서는 어쨌든 그 결합이 되게 중요해요. 부부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녀의 생산 관계. 이게 이제 바로 가족 개념입니다. 조부모까지 포함할 거냐, 증조부모까지 포함할 거냐, 이거의 범위에 의해서만 정해지는 문제예요. 네. 물론 한국에서는 친척, 인척을 좀 나눠가지고 이제 쓰긴 합니다만 예전에는 8촌, 지금은 4촌, 뭐 이런 식으로 더 좁혀지고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32촌까지도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지도가 달라요. 네. 저희 집에 평균 거주 인원이 18명이었었어요. 네. 옛날에는. 네.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대가족 내지 확대가족. 예, 대가족이라면 이제 그냥 크다 뜻이지만 extended family라는 뜻은 원래 이제 확대가족이라는 뜻이고 이 말의 의미를 봐도 알듯이 이 nuclear family, 핵가족은 이만큼만 있다 이제 이런 뜻이니까 그 핵이라는 건 결국은 부부와 부부만으로는 가족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건 연인하고의 차이가 별로 없거든. 연인 내지 부부. 여기에 아이를 낳아야지만 가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nuclear예요. 그리고 이게 확대되면 이제 확대가족, 대가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방금 말한 제 이미지는 잘못된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이 부부가 아이를 낳은 것까지는 파생으로 이해가 가지만 위로 뻗는 건 솔직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예. 왜? 밑에서 내려왔지 위로 뻗은 건 아니잖아요. 예. 실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왜 그럴까? 이걸 왜 근데 뉴클리어라고 부를까? 이거는 일대, 그러니까 그 부부와 그 자녀까지를, 그러니까 결혼해서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게 가족의 핵심 기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조부모는 이미 끝난 거야. 가족으로서의 기능은. 예. 그런데 얹혀 살아. 예. 그래서 위로도 파생됐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탱하는 건 부부인 거죠. 이들의 노동력으로 위를 지탱하고 밑에를 지탱하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노동 인력이기도 하고. 아까 얘기했던 고령화 가족에서 이게 안 맞죠. 예, 위에서 그냥 밑에를, 물론 자식도 없고, 예, 자식이란다. 손녀, 손자도 없는 그런 상태이긴 합니다만. 가족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정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고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 이 혈연적 관계성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해서 가족을 제도화해요. 물론 여기에 예외적인 요건으로 비혈연적 관계성도 인정하죠. 입양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씁니다. 근데 입양이잖아요. 입양. 뭐냐면 키울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지 모실 사람을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아빠는 입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녀만 입양이 되는 거예요. 가족 기능은 1차적 기능은 자녀를 키우는 기능이기 때문에 위를 지탱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굳이 가족 형성을 할 필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약간 이제 비합법적으로 방식으로 쓴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를 입양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가족 구성을 할 수 있죠. 실질적으로는 내가 입양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예. 근데 그런 형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중요한 건 입양, 결국은 비혈연적 가족 관계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자녀의 형태로 데려와서 키우는 거예요. 이걸 왜 국가는 용인했을까?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제도라고 하는 건 함부로 용인하지 않거든요. 예. 제도 안으로 들어오는 걸. 어린아이들을 방치하면 죽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또 방치되면 죽잖아요? 근데 그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지나간 물이기 때문에. 근데 어린아이들은 앞으로 들어올, 다시 말하면 인구를 구성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육할 자가 나타난다면 국가가 특별히 인정해 주겠다. 나 대신 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이거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가정과 가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의 관계성은 핵심은 공간적이에요. 혈연은 피는 물보다 진하기 때문에 끊을 수 없죠. 네. 그래서 공간을 공유하지 않아도 혈연은 유지가 됩니다. 네. 하지만 가정이나 가구는 공간을 공유하지 않으면 유지가 안 돼요. 네. 주말 부부 있죠? 주말 부부는 같은 가정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치면. 특히나 법적으로는 다른 가구입니다. 개별 가구예요. 물론 이제 등록을 안 하고 그냥 딴 데서 전세 하나 얻었거나 월세 얻고 와가지고 가구를 자기 집안에서 이제 구성하고 바깥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기도 하지만 법적 귀찮음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개별 가구입니다. 네. 그래서 주민 등록을 다르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별도의 가구로 취급받아요. 인구 총조사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구. 네. 가구는 입구자를 쓰죠. 네. 인구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소를 공유하면서 생활을 같이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반드시 혈연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는. 네. 가정이 원래는 정자는 정원할 때 정자예요. 남가든님 듣고 계신가요? 아니요, 이거 계신가요? 네. 남가든님의 성함이 정원입니다. 네. 네. 네, 정자, 원자 둘 다 이제 그 가든이라는 뜻인데. 이 정은 영어로 치면 코트에 더 가까운 그런 개념이에요. 가든보다는. 예. 좀 더 엄격함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식물을 키우는 데가 아닌 거예요. 정은. 그냥 굳이 말하면 자는 방이 있고 방 바깥에 있는 공간, 공통의 공유 공간 이런 것들의 이제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이 공유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가정인 거예요. 영어로는 홈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우스홀드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하우스홀드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죠. 가구까지 표현하는. 하우스홀드.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우스홀드. 네. 자,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한자가 다른 게 또 하나 보입니다. 물론 뭐 여러 어삼션이 되게 많지만 보면 정치할 때 정자를 쓰는 가정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하고 연관이 됩니다. 혹시 여기 가정관리학과 나오신 분 계시나요? 예, 요즘은 가정관리학과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 소비자아동학관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경제학관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예전에는 그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저희 윗세대하고 여성이 대학을 갈 때 가장 잘 팔리는 결혼시장에서 그 중에 하나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왠지 밥 잘할 것 같고 집안관리 잘할 것 같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알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뭘 대학을 가려면 영문학과 아니면 저기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여기 공대 나오신 분 계시죠? 우리 저보다 이제 아랫세대시긴 합니다만 여자가 공대를 간다? 이해가 안 가는 일이죠. 이제 그 당시로서는. 네. 좀 이따 얘기하게 될 이제 성 역할 분배라고 하는 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가정학과가 이 가정학과를 씁니다.
가정관리학과 내지 가정학과. 예. 여기서 가정은 뭐니 정자가 이제 폴리틱스잖아요. 예. 근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폴리틱스하고 이코노미가 이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공동체를 꾸리는 행위를 말해요. 이때의 정자라고 하는 건. 예. 그래서 가정관리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그냥 가정을 관리한다라기보다는 원래 이게 이제 사람이 사는 굉장히 기초적인 형태였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이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형태니까 사람들이 까먹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고 원래는 옛날에 경제 활동의 기초 단위가 가정이었거든요. 예. 같이 땅을 가지고 경작하고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이러는 거죠.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물론 없는 거지. 예. 가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사람이 사는 형태예요. 이게 지금이야 시장이라는 게 너무나 커졌고 온갖 종류의 다른 비가정적 형태들이 생겨났지만 옛날에는 먹고 사는 게 바로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대화된 형태로 보면 이 먹고 사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꾸려갈까? 이게 이제 가정이에요. 예. 가정관리 그러면 옛날에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가정을 뭘 관리해? 뭐. 그거 배울 게 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이미 굉장히 오래된 관념이 이미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개념이에요. 들어보셨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오이코노미아. 멋져 보이려고. 그리스 말이거든요. 요거 하면 왠지 영어에 뭔가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코노미. 예. 예. 이코노미의 원어가 그리스어로 오이코노미아예요. 예. 원래는 이제 그 그리스어를 쓰는 오하고 이를 붙여서 쓰는 으라는 발음을 나중에 독일어에선 하는. 근데 그건데 그게 이코노미고 이코노미예요 원래. 예. 그걸 이로 읽기도 하고 오이로 이제 그리스에서 이제 읽은 건데 오이코노미아가 이코노미의 원어입니다 원어.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 지금은 이코노미라는 말을 그냥 경제라는 말을 할 때 쓰지만 폴리티컬 이코노미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더 먼저 쓰였어요. 그냥 이코노미 말 대신에. 그게 뭐냐면 이코노미는 가정이거든. 네. 집에서 먹고 사는 방식이에요. 그게 사람이 먹고 사는 방식이었어. 경제였어 그게. 그런데 우리가 현대사회에 등장하면서 거대한 시장이 생겨나고 경제활동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새로운 말로 부르기 시작한 게 국가의 경제, 그래서 국민 경제, 예. 또 내셔널 이코노미가 요즘은 국민 경제지만 내셔널 이코노미, 폴리티컬 이코노미 이렇게 불렀어요. 예. 그래서 마르크스의 유명한 책 중에 보면은 정치경제학 비판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폴리티컬 이코노미에 대한 크리틱이라고.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국부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예. 영국에서 막 등장했던 나라의 경제를, 나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방식으로서의 경제학에 대한 비판, 이제 이런 거였던 거죠. 이걸 정치경제학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정치경제학이 아니에요. 예. 나라 살림학 정도의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이코노미아는 바로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이코노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문제는 현대사회에 들어선 점점 이코노미는 가정 안에서 안 이루어져요. 가정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는 가정이나 가정이 생산의 단위였지만 지금은 생산은 뭐만 하냐면 자녀만 생산하고 생산활동은 밖에 나가서 해요. 그리고 소비만 합니다. 이게 되게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 옛날에는 생산의 기지였던 곳이 지금은 대규모의 소비의 기지로 바뀌었어요. 가정이 소비를 하는 대로 바뀝니다. 생산은 바깥에 나가서 하고. 심지어 요새는 자녀 생산도 안 하잖아요. 소비만 해요, 요즘은. 그래서 사료 사고, 네, 아이들 이렇게 유모차 사고 이러는 거예요. 네, 바깥에서만 돈을 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거를 이코노미라고 부른다고 그러면 이해가 잘 안 가죠. 네. 하지만 생산 활동을 하던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 기지였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식구라고 하는 건 행위적 관계성 문제예요. 이건 물론 제가 이름 붙인 거긴 합니다만 식구라는 말을 우리는 이제 많이 쓰죠. 네. 밥을 같이 먹는 입 이런 뜻이니까요. 밥그릇 개수, 숟가락 개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식구라고 말했을 때 식구는 물론 메타포적인 측면입니다.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라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죠. 네.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가장 기초적인 활동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식구예요. 네. 밥 먹고 나면 뭐 해요? 이때 답이 나올 텐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각자 자시는 주무시는 분도 있고 이 닦는 분도 있고 이 안 닦고 주무시나요? 예. 예, 싸는 사람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죠. 예.
밥 먹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제가 영화 이미지 같은 거 가져올 때 찾으면 대부분 다 같이 밥 먹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지만 같이 밥을 먹는 행위가 줄어들거나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가족에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혼밥한다? 가구이기만 하지만 식구가 없는 거예요. 예. 혼밥하니까 먹방을 보잖아요. 예. 오히려 그가 더 가족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훨씬 더 친밀하게. 식구, 이 행위적 관계성으로서 밥을 먹는 것을 포함한, 밥을 짓고 먹고 설거지하는 것까지도 포함한 온갖 기초적인 활동을 하는 곳이고 그 행위로 연결된 게 바로 식구입니다. 가족의 세 번째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가족은 혈연적으로 범위가 정해진다. 두 번째, 예, 같은 공간을 공유하거나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 활동을 한다. 세 번째, 소비적 활동까지 포함해서 밥을 같이 먹고 함께하는 무언가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가족이라는 사전에 정의된 것에 아주 잘 반영되어 있는 가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특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쪼개지면 혈연은 딴 데 있는데 밥은 딴 사람하고 먹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밥도 딴 사람하고 먹고 혈연은 딴 데인데 사는 건 딴 사람하고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이 세 가지가 다 분리가 됐을 수도 있어요. 세 가지를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족인데 우선순위로 따지면 물론 이제 1번이 제일 중요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혈연은 유지되는데 밥을 오래 같이 안 먹는 관계가 유지되잖아요. 남이지 뭐 거의. 혈연이라는 뿌리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같은 공간을 공유 안 하잖아요. 마음이 멀어집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느낀 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때는 전 유학을 바로 이제 유학하고 있던 중이니까 그러고 나서 몇 개월 만에 이제 다시 한국 돌아와가지고 그 몇 개월 만인데도 물론 제가 혼자 가구를 구성한 지 1년 이상이 지났고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기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한국에 저희 부모님 집에 딱 왔는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일단 어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루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발바닥이 아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서양은 대부분 다 카페트를 깔고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신발 안 신고 지내도 바닥이 푹신푹신하거든요. 야, 그 몇 개월 있었다고. 이 바닥을 밟았더니 발바닥이 아픈 거예요. 예. 야, 인간 참 간사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아침에 일어나는데 저는 이제 일어나는 시간을 막 규칙적으로 하지 않은 삶을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고 있는데 밖에서 뭔가 분주한 거야. 예. 막 이렇게 막 씻고 닦고 닦고 막 이러는데 이게 그냥 분주한 것 같지가 않아. 일어나라는 소리 같아.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잘 수 있지만 제 처는 좀 더 잘 수가 없거든요. 이 압박적 분위기 속에서는. 예. 왜 같이 사는 사람이 같이 아침에 깨지 않고 누구는 먼저 깨야 되지? 아, 나도 깨야겠네? 이런 식의 상태.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그 생활 리듬에 내가 맞추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 예. 그러니까 내 생활 리듬을 강제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의 가정이니까. 예. 와, 이게 되게 여러 가지로 낯선 면들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되니까 비로소 어머니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이런 버릇을 가지고 계셨네? 이런 고약한 면이 있었구만. 뭐 이런. 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온정 안에 뭉쳐있던 게 바깥으로 분리가 되고 나니까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것도 보인다는 게 또 반드시 객관적이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로 구성한 가정의 관점에서 보게 되겠죠, 이제. 예. 근데 많은 남성들이 또 이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여성도 어려움을 겪지만 원가정하고의 마음을 분리를 못해요. 예. 특히나 효라고 하는 관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모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같이 있었던 우리인데 여기에 한 사람만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물론 저 특히 따로 살았으니까 더 그렇겠지만 왜 전체 분위기가 이상해졌지? 라면서 보통은 따로 들어온 사람의 책임을 묻죠. 이 며느리 책임을 묻는 거예요. 예. 우리 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막 의식적으로 나쁘게 행동하려고가 아니라 원래 다른 한 가정 가구 식구였던 사람들이 가족은 유지하고 있지만 다른 가정이나 식구의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생기는 불협화음이거든요. 네. 이거를 이해하고 인정해서 빨리 가족의 관념이나 가족의 행위를 거기에 적응시키지 않으면 원가족의 구속력이 상당한 억압이 됩니다. 네. 이거는 이후에 자신들의 자녀들하고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가족은 관계이고 가족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존재이기도 한데 저기서 존재라는 건 그 자체는 객관적인 실체처럼 개인은 아니지만 그들이 묶인 관계는 개인을 묶어놓은 것만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존재란 얘기죠. 사회적 존재는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으면 제도화가 일어납니다. 법이 생겨나요 거기에. 자, 왼쪽에 보면은 가족이 되기까지라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보면 가족이 된다는 게 뭔지를 그냥 뭐 요약해놨죠. 이성 파트너가 새로운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애초부터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제 가족관념 여전히 혈연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여기에는 이제 바로 뭐냐면 행위, 문화, 감정 이런 게 더해져야 되지 이제. 그래서 모름지기 사랑해야 되고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 독서반에서도 얘기했지만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고 내가 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관념은 여기에 가득 차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 건드리면 죽을까 봐. 너무 작은 애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첫눈이 왔을 때인데 애를 이렇게 집으로 데려가면서 병원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아이고. 근데 이게 잘못 들리면 애 낳아놓고 후회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만약에 잘못 들어 자기는 기껏 애 낳았는데 아이고 뭐 이러면 이제 그게 어떤 넌버벌 랭귀지로 다가가겠습니까?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압불싸했죠. 근데 다행히 그걸 오해하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감정이었던 것 같아요. 오, 얘가 어떻게 자라나지? 어떻게 키울까? 죽지 않을까? 정말 죽을 것 같아서 밤을 새는 그런 일들이 몇 개월간 반복이 됐죠. 이 과정은 뭐냐면 내가 부모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부모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낳고 나서 이 애를 보고 애한테 애정이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뭐 본능이니 어니 뭐 있던 얘기 하는데 본능이 있죠. 근데 본능은 즉각적으로 발현되지 않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면서 내 행위 패턴들이 만들어져야 그래야지 애정이라는 게 제대로 안착을 합니다. 근데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의무관념과 애정이 안 생기고 있는 이 상태라고 하는 것 사이 이 갭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되어가기죠, 그래도. 비커밍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그 화면, 가족의 탄생. 이것도 되게 재밌어하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이 감독이 김태용 감독이에요. 가족의 탄생도 비정상적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나 이거는 혈연적인 연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레에다 감독의 어느 가족과는 좀 달라요. 가족의 탄생이라는 표현을 그러나 썼어요. 자, 이거는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가족의 탄생, 가족의 형성이죠. 근데 오른쪽은 뭐냐? 의지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족들이에요. 또는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가족입니다. 이거는 크게 두 개의 서로 다른 혈연적 가족이 이제 이 영화 안에서는 존재를 하는데 이 혈연적 가족이 둘 다 그지 같아.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나를 지탱하거나 지지해주지도 않고 부담만 주고 막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막 바깥 사람이 들어와. 그것도 일반적인 결혼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엄태웅이 데리고 들어오는 고두심이 엄마인 줄 알았죠? 와이프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동생인데 굉장히 그죠? 혼자 되게 잘 사는 여성이 있는데 한동안 안 보이던 사고 뭉친 남동생이 엄태웅이거든요. 근데 어떤 여성을 데려왔어. 엄마급을. 근데 다소곳이 앉아 있어요, 막. 그러면 존댓말해. 왜 그러지? 그랬더니 아내감으로 데려왔대. 같이 살아야 된대.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이제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자기 아들이 그나마라도 뭐 어디서 여성을 데려와 가지고 같이 가족 구성하자 그러면 한심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누나지 엄마도 아니야. 근데 맨날 사고만 치던 남동생이 엄마급의 여자를 데려와서 이제는 이제 신우이가 되는 상태. 와,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에서는 또 이제 되게 문제가 있는 또 가족이에요. 그리고 이 둘 사이를 이제 서로 애인끼리 이제 서로 가족의 얘기를 하는 이게 가족의 탄생의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오해도 지우고 새로운 기존 관념도 편견도 지우면서 가족의 본질이 뭐지를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또 영화기도 해요. 김태형 감독 영화 잘 만드는데 이것도 비교적 괜찮게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은 처음엔 억지스러운 설정처럼 보이지만
그게 왜 가족의 탄생이라는 말로 이제 이름을 붙였느냐. 그냥 정상적으로 맺어진 이른바 이성 부부가 아이를 탄생시킴으로써 가정을 형성하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예, 입양하고도 또 다른,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공존하는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걸까, 예, 라는 걸 생각하게 만들죠. 이 부분만 약간 더 얘기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제도화된 가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를 이해하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은 1950년대 미국의 그림이에요. 그 당시에 한국은 그런 그림이 안 맞고요. 예. 한국은 1990년대에는 맞았어요. 하지만 2024년에는 안 맞아요. 다시 말하면 저 그림은 비교적 보편적인 이론으로선 맞지만 특정 사회나 시대에 한정된 그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뀌어요. 자, 중요한 바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가족이 했어야 될 일들, 과거에는 를 더 이상 가족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 생산 안 하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아예 가족 구성을 안 해요. 그리고 노동도 바깥에 나가서 하지 집에서 패밀리 비즈니스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가치관은 엄마 아빠가 가르쳐주지 않고 학교가 가르쳐줍니다. 또는 요즘은 인스타그램이 가르쳐줘요. 저희 때는 TV가 가르쳐줬죠, 사실. 엄마 아빠 옛날처럼 엄마 아빠의 삼촌의 가르침으로 막 여러분들이 컸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서태지 좋아해서 컸지. 그전 세대도 물론 이제 일부 비슷했지만 점점 가족에서 가치관을 생산해서 교육을 시키는 능력이 되게 현저히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애를 키운다, 그리고 집에서 그 교육을 시킨다. 요즘 고학력자 엄마 아빠들이 많으니까 가능할 거라고 착각하시는데 그거는 아이를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첩경입니다. 첩경.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내놓고 학교의 위대함을 알았잖아요. 급식을 먹더라고. 와,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더니 옆에 애들이 막 퍼먹으니까, 예, 먹는 거죠. 또는 선생님한테 칭찬받고 싶으니까 먹는 거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칭찬해줘도 안 먹거든요. 그 다음에 옷을 입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또래 집단의 역량, 이거 학교의 역량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이게 교육의 역량이라고 했던 그 공동체 역량이거든요. 예. 거기서부터 떨어진 아이가 사회로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예. 옛날에 가족은 밥상머리에서 교육자 시켜서 튼튼하게 키워가지고 사회로 내보내고 군인시키고 이러는 거였다면, 예, 지금의 가족은 많은 걸 외주화시키고 있어요. 예, 스스로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사회 분화가 점점 일어나면서 가족에게 요구됐던 과거의 통합적 기능은 당연히 깨졌고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었던 것들도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족이 예전처럼 유지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보여드렸었는데 다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으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과 아빠로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달라야 된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예, 또 사회인으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된다. 돌아와서 의사로서 아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 안 되고 교수로서 와이프하고 커뮤니케이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 그거를 또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는 남편도 당근에서 구매할 수 있거든요. 구매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자, 전구 갈아주실 분. 예. 예전에 별거 생활 능력도 없는 남자들이 그래도 자신의 위세를 과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캔 따거나 이렇게 병 돌리거나 전구 갈거나 이러면서 에이, 이런 거 귀찮게 말해. 이러면서 이제 그거 다 대체 가능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것 중에 어떤 그 여성 커뮤니티에 올라온 건데, 야,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좋더라고. 코로나 걸려도 바깥에 음식도 이렇게 갖다 주고 좋더라. 그랬더니 밑에 댓글 달린 게, 야, 그거 배민도 다 해. 물론 이제 짜증나서 단 댓글이겠지만, 예, 맞는 말이잖아요. 엄마 아빠가 엄마 김치찌개 제일 맛있어. 백종원 아저씨 걸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엄마의 손맛, 예, 엄마가 해준 계란말이, 추억 보정의 효과 외에는, 예, 실제로는 충분히 다 대체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진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부심을 가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김치 맛있게 한다. 그다음에 된장찌개 잘 끓인다. 이런 종류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늘 확인하는 게 저희 형이 장가 갔다가 이제 집에 오면 전 그때 아직 장가 안 갔을 텐데, 어머니 된장찌개 좀 끓여달라고.
너무 뿌듯해하면서 이제 막 역시 된장은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꼭 하시는 말씀. 나는 조미료도 안 넣고 막 뭐도 안 넣고 막. 근데 막 멸치 잔뜩 넣고 똑같은 성분인데. 그거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저희 형이 이제 저희 집에서 그냥 모찌떡이라고 부르는 찹쌀떡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는 겨울에 어머니가 찹쌀떡을 직접 빚어가지고 겨울에 만들어 주셨어요. 그 독특한 맛이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이게 시중에서 파는 거하고는 되게 다른 맛이기 때문에 가지는 향수 같은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요즘 이제 훨씬 더 노쇠해지셔가지고 이제 못 하시긴 하지만 얼마 전까지 저희 형 지금 미국 사니까 한국에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찹쌀부터 만드는 거예요. 찹쌀떡 빚어가지고 막 만들어 놔. 올 때쯤에 딱 이렇게 적절하게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형은 이제는 이제 나한테 얘기해요. 엄마 찹쌀떡 좀 이제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한두 개 먹는 맛이지. 그걸 이렇게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기도 되게 힘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해주는 그 음식의 맛이 나빠져서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귀하진 않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근데 이거를 이상화시키거나 낭만화시키는 건 현대시대의 흐름에는 확실히 안 맞습니다. 대체 가능해요. 그러니까 가족 구성을 안 하죠. 가족이라고 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었으면 왜 가족 구성을 안 하겠습니까? 남자친구 없어도 배민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남정들 여러 가지 막 그 욕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들이 있고, 솔직히 그게 완벽하게 100% 뭔가를 주지는 않겠지만, 근데 가끔은 오히려 대체물이 난 것 같기도 하고, 막 예를 들면 나는 애니메이션이 더 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이제 미소녀 애니메이션으로 돌아가는 남자들 뭐들도 있기도 하고. 이거를 그냥 비정상적 사회 현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필연적이고 객관적으로 진행되는 일종의 흐름으로 볼 것이냐, 이걸 현실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현실로서 부인할 것이냐, 이 부분이에요. 이 역할들은 끊임없이 대체 가능한 형태로 바뀌고 있고요. 가족에게 남은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복지국가에 사실 등장해서부터 이게 예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복지국가라는 건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 그걸 책임져 왔던 제도들의 힘이 약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무당의 힘이 약화됐어요. 종교의 힘도 사실은 약화됐습니다. 그렇죠? 합리적 경제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지역 공동체의 힘은 약화됐습니다. 옛날에는 함께 뭔가를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그렇지 않거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면서 할머니의 이야기가 더 이상 기능을 상실했어요. 엄마 아빠의 배드타임 스토리가 기능을 상실했습니다. 즉 굉장히 많은 어떤 장치들이 생겨나고 그거를 국가가 상당 부분 감당해주는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면서 가족의 역할은 역설적으로 줄어듭니다. 왜? 복지라는 게 원래 가족이 담당하는 거였기 때문에. 자, 이게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가족을 중심으로 두거나 또는 시민사회, 가족보다는 좀 이렇게 넓은 이웃이라든가 이런 쪽에 중심을 두는 쪽, 국가가 큰 역할을 하는 쪽, 개인에게 맡겨놓은 쪽.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어느 한 가지로만 되는 건 아니고 보통 결합해요. 미국이 가족과 개인이 결합되는 형태예요. 미국은 여전히. 미국이 되게 발달된 사회 내지 뭐 되게 먼저 앞서가는 사회 이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보다 훨씬 가족주의적이고요. 여전히 거기는 결혼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결혼 반지 끼는 것도 여전히 해요. 저 결혼했는데 안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끼세요? 결혼하신 분들? 혹시 애인하고는 끼죠? 얘네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전히. 그리고 결혼 고백받고 프로포즈 받고 이런 거 굉장히 아름다운 낭만적 모멘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래요. 가족성도 굉장히 강하고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한테 간가하면 되게 이상한, 약간은 아웃라이어라고 이제 바라보는 그런 측면도 좀 있고요. 가족과 개인이 많은 행복이나 복지를 이끌어 갑니다. 개인이 돈 많이 벌고 가족 단위로 뭔가를 해서 실제로 복지를 많이 해결해요. 근데 이거는 굳이 말하면 이제 유럽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국도 이제 복지가 많이 나아지고 있는 사회지만 한국은 개인도 이제는 가족에서 개인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국가로 잘 안 가고.
예, 옛날에 가족이 다 온전히 떠맡았다면 애 교육시키고 밥 먹이고 장가 보내고 뭐하고 노년까지. 지금은 개인이 돈 벌어서 돈 저장해 둬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 상태로 많이 갔죠. 물론 국가가 약간 끌어올려 주긴 했습니다만. 근데 전형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 같은 데는 국가와 개인이 열심히 해서 소득세 많이 내가지고, 예, 그래서 국가가 나머지를 책임져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고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데들은 같은 복지국가 시스템이지만 가족이 여전히 또 그래도 중요해. 그래서 가족 단위로 국가가 복지 계획을 짜요. 예. 이런 데들, 위에 있는 데들은 대체로 출산율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여기 같은 데들도 대부분 그래요. 예. 그래서 국가가 복지 계획을 짤 때 가족 단위로 복지 계획을 짜는 이제 그런 쪽에 가깝습니다. 복지 수혜도 가족 단위로 이제 보통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떠냐면 동거라든가 이런 파트너십이라든가 이런 형태를 가족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그 기준이 없으면 국가가 개입을 못 하거든. 그냥 개인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는 별로 안 맞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가족 범위를 끊임없이 확장합니다, 얘네는. 예. 근데 한국은 가족 범위는 굉장히 딱딱하고 관념도 딱딱한데 가족에게 짊어진 짐을 이제는 개인이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에서 국가가 살짝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태 정도. 예, 그렇게 해당해요.